압도적 재미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요즘 그 수요 난장판의 최약체 팀인 김용남 팀이요. 김용남 의원이 지금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이 팀이 지금 꼬꾸라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여러분 분발하셔야 됩니다. 분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연료 다시 깎습니다. 올린 걸 깎습니까? 올린 거 깎을 수 올린 거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0만 모두가 동의를 해야 노동부에 행동하지 마십시오. 아니, 노동부에 모두가 고소하겠습니다. 동의를 해야 돼. 깎으려면 올린다. 자,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이분 정치 행보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누구야? 이현주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따뜻하게 박수 쳐줍시다. 네. 지금 너무 힘들어. 오갈 데 없어. 고립됐어. 아니 그거 아닌데. 아니에요? 네. 아니 난 내가 선택한다니까. 네. 그렇죠. 네, 저는 네. 항상 제가 선택해요. 네. 네. 뭐 저보다 제가-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혹시 네. 언주야 먼저 나가 있어. 그 언니 다시 방송 시작하시던데 보셨어요? 그 언니 방송 나왔어. 보셨구나. 아니 몰라요 저는. 나오셨더라고. 표정이 다시 네. 어둡습니다. 네, 저는 뭐 그런 거는 이미 이제 지나간 얘기고. 이제 해탈하셨어.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역학관계들이 다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때랑 맞아요. 지금이랑 네, 네. 지지자들의 네. 이제 생각들도 그렇고. 네. 사람들이 그때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막 하던 사람들도 맞아. 지금은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 네. 이제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네. 진실을 또 많이 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거기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두 분을 한 자리에 한번 모셔보도록 뭐 상관없어요. 누가 밀었냐? 개인의 풍모. 오, 기대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중간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최진봉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변희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변희재 화이팅! 자, 그리고 네. 오윤의 신엄마 부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유권자 오윤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제가 컴플레인 걸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건 컴플레인 안 걸 수가 없는 게 뭐요? 우리 변희재 대표한테 심한 컴플레인을 하나 걸어야 됩니다.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외교부가 이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까지는 뭐 다들 아실 네. 겁니다. 그런데 MBC가 이제 항소를 한다고 해서 MBC의 정정보도는 이어지지 않는데 정작 생뚱맞은 나만 이 건으로 정정 보도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야 무슨 말하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아니 이 건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다뤘어요. 방송했죠. 아니 변희재 대표가 네. 뭐 농객이니까 본인 주장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억측은 안 된다 이거야. 그렇죠. MBC의 변호를 맡았던 네, 변호사. 변호사 관련해서 너무 심한 억측을 해서 그쪽에서 항의가 왔고 제가 정정 보도를 했어요. 아니 주장 가능해. 억측하지 마. 어떤 억측이냐? 근데 이제- 아니 들어봐요. 가만히 계세요. 들어봅시다. 아니, 뭐냐면 네. MBC를 변론해야 되는 변호인이 윤석열과 한편이다. 이 변호사가 그러니 MBC를 위해서 제대로 싸웠겠냐 이런 논조였거든. 그건 말이 안 돼. 내가 들어보니까 왜 그러냐? 네. 그 변호사가 방심위원이었더라고.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해촉당한 인물이야. 그런데 어떻게 한통속일 수 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듣고 보니 맞아. 어때요? 저는 그때부터 더 의심을 했었어요. 그래요? 방심위원은 차관급이죠. 그런 정도의 큰 역할을 하던 사람이 MBC 거를 수임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이거 방심위원은 MBC 거 수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MBC 거를 수임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방심위원이 그만뒀어요. 방심위원을. 해촉된 거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이거 실수였다 해가지고 MBC 거를 포기했으면 되는데 네.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하다 보니까 해촉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MBC 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해촉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하고 한 건 더 있어요. 그 정현주 사장과하고 두 건이 있는데 어쨌든 방심위원으로서 언론사 거를 수임하면 안 되는 건 명확한 겁니다. 그럼 그것까지 수임을 해서 방심위를
못할 정도로 꼭 MC 거를 꼭 본인이 했어야 되는 거냐. 안 그래도 본인이 윤석열과의 특수관계 의심받는 상황에서 와, 그래서 또 전화 오겠네. 기어코 방심위를 포기하면서까지 MBC를 쓰면서 결국 패소로 이끌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아니, 결과적으로. 이끌었다는 게 아니라 이분 되게 억울해합니다. 다만 이제 이 변론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결과적으로. 입법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 같았으면요 이 판사가 굉장히 이 위험한 판사라는 게 입증됐었거든요. 판사가 저쪽 편이라는 게 그럼 기피 신청을 들어간다거나 그런 걸 했을 텐데 그런 걸 한 흔적이 없으니까 성실하지 않았다. 이현주 의원님이 잘 모르셔서 제가 부연을 하자면 변희재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이 MBC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네. 태블릿 PC를 조작한 한 팀에 가담된 인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특검팀에 있었던 건 맞더라고 확인해 보니까. 네. 예. 그래서 그 민사에서 제가 소송을 했는데 윤석열 한동훈과 함께 같이 묶여 있는 공동 피고로 묶여 있고 공수처에 저희가 고발할 때도 이제 같이 묶여 있는 공동 피고로. 그러니까 특수관계는 분명한 거죠 윤석열과의 특수관계는. 그럼 이제 그거를 MBC에다가 알려줬냐? 이제 제가 이제 지리서 MBC에 그걸 알려줬냐 그 상황을 제가 이제 팔수록. 지리서를 보내서 네. 요거는 또 좀 더 깊이 가야 될 문제입니다. 예. 아 본인 개인 주장입니다. 억측이야. 주장. 심증이 심증. 있다 이런 본인 거네. 주장이에요. 본인 의심. 주장. 근데 변희재 사실은 의심병. 근데 사실은 이제 같이 특검팀에 있었다. 네. 그러면 제가 경현진 같으면 수임 안 했을 것 같긴 하네. 가만히 좀 계세요. 좀. 불을 질러. 네. 아니 근데 제가 이 진짜 요만큼 서운한 건 뭐냐면 이 분이 왜 나한테만 그러니까 변희재한테 이렇게 해야 하고 되잖아. 변희재한테는 전화 왔어요? 아니요, 저는 1년 동안 1년 전부터 이 사람에게 당신은 윤석열과 함께 탭을 조작했다 해서 공문을 보내고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제가 할 거 다 했는데 저한테 전화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럼 명예훼손 고발 당한 거 있어요? 건 적도 없고요. 없어요? 네. 아, 하지만 저는 뭐 서운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건 때문에 내가 정정 보도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 너무 억울해서. 그건 정확하면 반론 보도죠. 반론 보도. 그쪽 입장을 반론 보도. 반론 보도. 반론 보도. 뭐 그 정도야 네. 해줄 수 있죠. 네. 아 해야죠. 네. 예, 그게 상식이죠. 네. MBC 관련된 변호사는 이분 한 명이에요? 이분 한 명이 다 책임지고 MBC 관련된 걸 하는 거예요? 로펌에서 다 같이 합니다. 로펌에. 네, 그 같은 로펌 다 같이 합니다. 같은 로펌에서 MBC가 항소한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된다는 거 이야기를 들어본 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MBC가 항소를 그날 했는데 또 이 변호사가 또 항소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MBC에 이제 내일 다시 질의서를 보냅니다. 네. 당신들 패소했는데 이 로펌이 똑바로 했는지 검토도 없이 또 이쪽으로 가냐. 그래서 네. 제가 MBC에도 좀 질의서를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재판이 좀 이해가 안 돼. 아이 이거는 뭐 정말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납득할 수가 되잖아요. 없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바이든 날리면 그러니까 판명하기 어렵다. 끝. 여기까지여야지. 판명하기 어려우니까 그 중에서 이거라고 하는 것은 허위다라는 건 판명이 자기들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없어요. 자체가 그 재판 자체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아니 맞는 그 수능 거거든요. 채점을 하는데 틀렸대. 그럼 정답이 뭐냐고 있어야지. 물어봤는데 정답은 말을 하지 않아. 정답이 없는 거지. 미치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은 안 되는 그런 판결은 맞죠. 맞아요. 예, 우리 그러니까- 언론 전문가님. 논평하시려고요. 네, 하지 마. 논평 금지령이야? 방송에서 허락받아야 돼. 허락받아야 돼. 아니 발언. 그 진짜 이상해 그 판결은. 네. 그리고 제가 편의상 바이든 날리면 소송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도 틀려요. 왜냐하면 몰라. 날리면 소송 아닙니다. 예. 날리면이라는 거 말은 사실은 홍보 수석이 한 예, 얘기죠. 거기서만 당시에. 나온 거고 네. 이 소송에는 나오지 않는 나오지 얘기입니다.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언론 얘기 나왔으니까 뭐 잠깐 요것만 네. 한번 논평 해도 되나요? 아니 요거 하나 좀 네, 짚어볼까요? 뭡니까? 그 방심이 민원 사주 의혹 네. 제기되고 민주당이 류일임 방심위원장 고발했잖아요. 고발했죠. 그리고 류일임 방심위원장은 또 제보자를 고발했고. 그랬죠. 네?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한 거는 방심위만 압수수색했고 압수수색했어요. 너무 네. 이상해. 직원들만. 유일임과 관련한 수사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만 얘기하고 얘기하고 있고 있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고, 모르고. 그리고 이 제보자가 처음에 접수를 한 거는 국민권익위인데 국민권익위는 움직임이 없고 보호해 주려는 모습도 나오지 않고 있고 국민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교 동문이고 동문이. 네.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신고를 했는데 도둑을 안 잡고 누가 신고한 거야? 이러면서 신고한 사람을 때려잡는 격인데 네.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명품 우혹 수수 조사 좀 해주세요 했더니 함정 수사다. 갑자기 그거 하고 해병대원이 죽었습니다. 조사해 주세요 하니까는 거기 뭐야 그 빼라는 사람 왜 안 빼? 항명죄. 갑자기 이상한 걸 맞아. 잡아. 그러니까 모든 다 그렇게 게 다 이런 해. 식으로 해요. 그게 습관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안 보고 계속 손가락만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순수하지 않아서 그래요. 순수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질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계속 기술적인 얘기를 주변부를 돌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회피하는 수법이 굉장히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사실 순수한 사람들한테서는 보기 굉장히 어려운.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끝내면 안 태도죠. 되는 거죠. 이번 정권이야말로 공익 제보자들의 역할이 엄청 큰데 네. 그거를 그냥 바라면 안 되죠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아니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야. 이번 정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으로 순수라는 거하고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심판하고 이 사람들의 힘을 꺾어놓는 수밖에 없어요.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겨야 되는 거죠. 일단 네. 권익위원장 정도는 그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안이 가능한 위치인가요? 지금 이제만 방금 된 사람 아니에요? 어제 된 아니 뭐 분인데요. 되든 안 되든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권익보를 안 한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공익제보자의 권익보 안 한다고 그 사람 탄핵시키든지 날려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차적으로. 그거는 이제 야당에서 네. 할 수 있죠. 어제 국무회의 첫 어제 원래 그 김홍민 씨가 있다가 맞아요. 방통위원장 네. 옮기면서 김홍일은 존경하는 검사 선배. 이번에는 대학 동기. 징하다. 네, 징해. 진짜. 자 그런데 아까 오윤혜 씨가 지적한 프레임 전환, 제가 습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에서 다 드러나잖아. 한동훈 비대위원장 거짓말 지금 논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사직에서 야구 봤다. 이건 뭐 거짓말로 나오니까 또 2008년 사직 거. 들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모녀가 23억 원의 시세 차이를 봤다는 검찰 검찰. 의견서가 네.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러자 이 관련해서 비대위원장한테 기자가 질문을 했어. 질문을 했더니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옛날에 문정권 당시의 의견서 아닌가요? 그러면 그때 왜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거 나왔잖아. 2022년 12월 네. 본인이 법무부 장관에 할 때. 있었던 네. 검찰의 의견서야. 아 미치겠다니까 아니 지금. 이게 사실관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뻔뻔하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이게 잘못된 게 드러났잖아요. 네. 사과해야 되잖아. 사과를 안 해. 안 해. 분명히 잘못된 발언이자 앞에 문맥을 보면 그때 당시에 본인이 좌천됐을 때 갔다고 얘기한 게 맞아요. 네. 근데 2008년 걸 가지고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좌천됐을 때 갔다. 거기서 앞에 그 방점은 그 사람은 사직구장 갔다라는 거를 강조하려고 했다기보다도 네. 자기가 좌천당하고 이러면서 그렇지. 매우 시련을 많이 겪은 민주당한테 사람이다. 당했다. 이런 얘기를 자기는 강조하고 싶었던 맞아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앞에 게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사직구장을 가기는 2008년인가 7년인가 갔지만 그 사람이 그 좌천되었을 때 그 간 건 말이 여기서 나올 얘기가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검찰 의견서도 국민들의 관심사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그 일가가 이 주가 조작으로 또는 이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이 행위로 얼마를 이득을 받냐. 23억. 왜냐하면 손해 봤다고 그랬거든요. 4천만 원인가. 네, 그래서 절연했다고 그런데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거짓말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가 지금 중요한 건데 네. 이걸 가지고 의견서가 언제 썼냐 막 하다 보면 그 공방하다 보면 앞에 거를 잊어버려 국민들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너무 심플해서.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말을 계속하는 거죠.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이 그 날짜를 착각했을 가능성 없다. 왜냐하면 이상 검사 출신인데 검사 의견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진행 도중에 대부분의 이제 한 선고 나오기 직전에 구형 직전에 검사결선 내기 때문에 다 받겠지. 대충 당연히 한동훈 장관은 받겠지. 재판 언제 시작했고 야 그럼 검사결선 딱 알 텐데 아, 본인이 알았을까요? 그거를 모르고 할 수는 없죠. 검사결선가 어느쯤 나온지 응? 뻔히 아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이런 말을 해? 그러니까 그냥 상습적인 거짓말적인 거죠. 그냥 아무 때나 거짓말하는 사람인 거죠, 이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반 국민들은 검사결서 그러면은 야 검찰에서 이건 냈겠지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재판에다가 제출하는 거거든요, 검사결서는. 맞아요. 그래서 재판 말기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 도이치모터 사건의 재판 말기하면 날짜 나오잖아요. 대충. 2022년 12월 30일이라는 그때 거예요. 좀 맞는 거죠, 그게. 그걸 모르고 문재인 때 아니냐 했던 이분이 것은 모를 리가 너무- 없어요. 아, 모를 리가 없어요? 없어요. 네. 아니 와. 이분이 더 법무부 나빠, 장관이었잖아요. 예, 이때 당시에.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이 내용 알죠. 모를 수가 모른다고 없지. 그러면 이상한 거지. 이게 얼마나 세간의 관심사인 그럼 더 나쁜 거 사안인데. 아니에요? 아니 이건 아니 그 나쁜 그러니까. 거는 뭐 근데 당연한 봐봐요. 건데 이거를- 이거는 바로 드러날 텐데 이거 어떻게 해? 이익을 수익을 올렸다라는 거는 23억. 특별히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요것만 얘기한 게 쭉 얘기해서 마지막에 가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수익을 올리고 저 사람 저런 수익을 올리고 그래서 이 전체 범죄에 의해서 얻은 수익이 이렇다라는 게 이 사안의 결론이거든요. 마지막 결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숫자는요. 네. 이 의견서에서 빠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네. 의견서의 흐름 자체가 이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을 거고. 와. 근데 저는 그럴 거라고 더 봐요. 이게 멘탈 뭔지 아세요? 강하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녹화 시점에서 보면 어제 이 얘기가 한동훈 장관으로 나왔을 때 모든 언론이 뭐라고 쓴지 아세요? 한동훈, 김건희 뭐니 20억, 23억 차익 의견서에 문재인 정권 때 문서. 요게 타이틀로 단 언론이 대부분이에요. 보도 기사. 근데 이걸 정정해 쓴 언론사는 오마이뉴스 말고는 없어요. 오늘 시점으로. 와.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웃기냐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 언론들이 그거를 파헤치거나 나중에 정정해서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언론들이 거의 없어요. 하고 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내가 그- 이렇게 하면 나는 또 그렇지. 전화 받고 그렇지 정정보도하고 해야 정정하라고 그럴 돼.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한 거는 언론들이 문제를 삼지 않아요. 확인도 안 해요? 참 확인도 안 신기해. 하니까 알면서도 보도를 안 하는 거겠지 그러면. 신기해. 웃기잖아요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너무 당당하게 내로남불이 더 심화되고 있어.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 개혁의 약속으로요. 이거는 진짜 우리 의원님한테 일러줘야 될 것 같아.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 치러지면 후보 공천 않겠다라고 하면서 엄청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네. 아주 정말 나는 이런 걸 못 본다는 것처럼 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자 이거를 지르려면 최소한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그렇죠. 보궐선거 김태우. 사면시키고 네. 공천까지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반성한다든지 사과한다든지 아니면 비판한다든지 뭘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니까 그 관련된 당원 당규가 제가 알기로는 원래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보궐선거할 때 안 지킨 거예요. 아 위반한 거예요? 안 지키고 그냥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이래서 졌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였다. 국민들의 민의도 배신한 거고 그리고 당의 원래 방침도 어긴 거다라고 하면서 그때 공천할 때 이걸 무시하고 이 흐름을 무시하고 공천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책임 물으려면 윤석열 대통령 그 공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아니 당에서는 당시로 우리가 그러니까. 국회에 보면 당에서는 싫어했어. 그러면 오직 한 분의 의견. 몰라 그거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완전 유체 이탈이에요. 아. 유체 이탈. 이미 그렇게 하고 당규에 앉아 있는 정도가 거지. 아니라 지난 이 지자체 선거 때 같이 대구 재보선이 동시에 쳐질 때 그때 대구에 공천 안 했어요. 맞아요. 그 조항 가지고. 그렇지. 그래가 탈당해서 나오고 했었거든요. 이미 지키고 있었다고 이 당이 원래부터. 아. 이걸 안 지키기 시작한 게 강서 때부터 안 지켰거든요. 아. 그러면은 앞으로 지키겠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아. 지금 마치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것처럼 아. 또 거짓말을 하잖아요. 개혁이 아니네. 그 대구 그거를 있는 한번 거를 지키기 안 지키는 그 거예요. 저기 아. 얼마 안 된 거니까
잠깐 생각해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 김재원 최고가 네. 그때 대구에 거기 나가려고 그 무소속으로만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탈당해서 나가겠다 어쩌다 하다가 뭐 유영아 뭐 나온다 어쩐다 막 얘기 돌고 이러면서 그게 막 엄청 복잡해진 적이 네. 있었잖아요. 그 바로 그때죠. 그때 공천 안 그때 했구나. 공천을 갖다가 당이 안 한다고 하니까 탈당해서 나오겠다고 한 거였어요. 아 그래서 욕 많이 기억나시죠? 맞아. 그래서 최고위원이 말이지. 아 맞아. 그 너무 쏙 보이게 그렇게 해서 되냐 이러고 야 이게 정치 개혁이라는 단어가 이거 틀려먹은 단어네. 그러니까 국민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우습게 거지. 하네. 국민을 굉장히 우습게 그러니까 솔직히 보는 근데 거예요. 본인도 뭐 몰랐을 수도 있어 이런 아, 부분들. 모를 워낙 수도 정치를 잘 있어. 모르니까. 아까 그 검사 이겨서는 완벽하게 알고 거짓말한 거고 아. 이거 뭣도 모르고 그냥 이거 멋있겠지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하는 하나하나가 다 영향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몰라서 했다고 저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강서구청장 관련해 가지고 그 사면시킨 사람부터 비판해야죠. 아 본인이 사면 근데 이제 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본인이 이거 원래 결정해서 건의하는 거예요. 법무부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막 그 당시 논리로 막 우겨냈으니까 이 사람은 공익 제보자인데 뭐 법원에 탄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포장해 버렸는데 그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요.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박탈당한 사람들 다 할 말 있거든요. 그럼 다 나와야 돼 그 사람들 사실은. 네, 그 당시는 특혜를 줘서 사면을 줘가지고 내보냈으니까. 네. 엄밀히 말하면 그거부터 사과하고 그 책임자 문책하고 하는 게 순서는 맞죠, 맞기는. 근데 요즘 언론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글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언급을 하려면은 뭐 비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뭐 아니, 추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앙하든지 비판해야 되는데 예. 이게 뭐 둘 다 득이 없으니까 아예 언급을 안 하는 전략을 쓰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추앙을 하려면 너무 이렇게 진짜 민망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거부권 행사 정말 속도 빨라서 나는 놀랬다. 민망하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좀 추앙을 했죠. 네, 추앙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게 민망하다는 정도는 이제 자기도 느낌이 오는 느낌이 거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비판을 하자니 그거는 그건 이제 뭐 말이 안 자기가 되고. 이렇게 완전히 종속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왜 비대위원장으로 왔느냐 이거는 어쨌든 공천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냥 한동훈 위원장하고 친하다 이 문제가 아니라 보세요 이 둘이는 옛날부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서로 손발을 맞춰온 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 찡긋하면 딱 아는. 응? 그래서 그 의중을 굉장히 쉽게 서로 맞출 수 있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거 차원이 다른. 그래 보여요. 근데 정말. 근데 이제 네. 다만 이제 그 제가 2012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2012년 때 이명박 말기 총선 치를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들어오면서도 이명박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총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사라졌죠. 네. 윤석열도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4월까지 거의 안 나타날 겁니다 이제 아마.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야당 포지션을 본인들이 먹는 거예요? 야당까지 가려면 이제 야당까지는 까야 좀 되는데 모르겠- 까지는 않고 어쨌든 둘이만 안 보여도 뭐 선거 치르는 데는 큰 문제 없다 이런 전략을 쓰겠죠 당연히. 그건 너무 얕은 수 아닙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게 훨씬 낫긴 그게 좀 하니까. 낫긴 예.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중도도 여러 층이 있잖아요. 근데 중도 중에서도 보면 그렇게 좀 사라지면 또 좀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 부류도 그 일부지만 있긴 있거든요. 네. 네. 반도체 R&D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그 관련 발언 때문에 또 오윤혜 유권자 연대 대표님이 화가 많이 나 있답니다. 저는 이분이 민생토론 지금 총선 전까지 뭐 모습 안 보인다고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민생토론 계속 쭉 이어가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발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꽂히는 게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중과하면은 이거 산업 발전 못하고 중과세 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뜯어내야지 하는데 이런 뜯어내야지도 대통령의 언어인가 싶고 이 뜯어내야지 하는데 그게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거다. 보유세 때리는 게 이 때리는 거다. 대통령의 언어야. 이 보유세 때리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과 중산층만 피해를 보게 된다. 마지막이 진짜 우리 정부의 정책 타겟은 오직 어디까지나 중산층과 서민이다. 아니 지금 나는 모순이야, 진짜 이게 모순. 국민을 말이 대놓고 모순이야. 조롱하는 게 이 사람이 거부권 앞뒤가 행사한 게 안 다 네, 개콘이야. 노동자 서민들을 개콘이야. 그래서 나 진짜 뜯어내야지 때려야지 오직 이
이 언어도 너무 싫고요. 아, 개건이야. 중산층은 서민만 보고 간대요. 네. 아니 그러니까 보유세나 이런 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세금을 통해서 부의 어떤 균형을 이루고 이런 걸 이루는 데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문제를 삼고 부자들을 위해서 오직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끝에 가선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래. 그 지금 얘기한 거 오윤혜 씨가 얘기한 중에 중산층을 얘기한 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부자들을 위한 거지. 어떤 제가 좀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저분이 과연 재정이라든가 이런 그 세입 세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을까? 저보다 네. 이해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무슨 멘탈이 정상적이기가 아니, 힘들 것 같은데. 너보다야 더 낫겠지. 야, 아니, 너 말을 또 그렇게 하냐? 아니 세금을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그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뭐 관련해서 어떻게 괴롭습니다. 하실 말씀? 그냥 가벼운 건데 그냥 하나 딱 짚고 싶은 거는 이제 보수 쪽에서의 이슈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병철 삼성회장에게 반도체를 팍팍 밀어주고 컸다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예. 박정희 대통령 때 중화학공업 때는 반도체는 도입기였고 반도체 때 승부한 거는 전두환 정권 때인데 그걸 왜 박정희로 바꿨을까? 아, 그래요? 그거 전두환 가지고 때 한번 크게 한번 당해가지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도 저는 누군가나 해가지고 약간 거짓말로 보탠 거 아닌가. 예. 전두환을 입에 예, 입에 올렸을 때 한번 어쩌고 할까봐. 시끄러워지니까. 아예 말을 하지 말던지. 예, 아. 박 대통령 박정희 때 그 반도체를 밀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새말 운동할 그런 거 그래도 좀 약간 조율이 있었네. 약간의 뭐 약간 악의적이긴 누군가 하지만. 좀 찍어줬나 보네. 예. 뭐 그래도 시작은 박정희 때 하지 않았을까 싶긴 아니 한데. 돈을 왕창 퍼붓고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때. 본격적인 그 돈을 궤도에 퍼졌다고 얘기를 오른 하니까. 거는 예. 전두환 그러니까 80년대죠. 80년대. 네. 그리고 뭐 80년대. 탈원전하면은 뭐 반도체 산업 포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전혀 사실관계 아니라는 걸 얘기 많이 했으니까 뭐 이런 것까지는 또 짚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은 어디 저작거리에서 술자리 같은 데서 이렇게 쉽게 오가는 얘기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그런 계기가 되면 막 쏟아내고 그러신 것 같아요. 민생토론 막 이런 데서.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너무 이상한 거는 근데 뭐 그 사람이 모자란 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주위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좀 써주고 보좌하는 자료를 사람들. 찾아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일국의 대통령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 어떤 사람 이게. 없는 것 같아. 뜯어내고 너무 막 때려버리고 막 이런 말을 쓴다. 연설 비서관이 세금 뜯어내고 이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그런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할 거면 자료를 사실관계에 정확하게 기반해서 해야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할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써줄 텐데 안 읽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틀림없이 이 시스템상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만약에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오늘 발언을 한다. 그러면 이 관련 자료들을 다 모아서 주고 이걸 또 한 딱 요약해가지고 한 2장 정도로 딱 주고 그럼 그것만 읽어도 대충 이제 흐름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2장짜리도 안 읽고 나오시는 거 아닐까. 근데 그거는요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숙지가 안 됐을 수가 있죠. 읽었는데 이게 이 체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단어만 기억나고 이 내용이 체화가 안 되니까. 나름의 그냥 조합이 네, 이루어지는 네, 거예요? 읽고 있는데 이걸 다 아니, 완벽하게 사실은- 이해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문장을 쓸 수가 있는데 이해를 못하면 딴 얘기할 수가 있죠. 왜 대통령이 가서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최소한 가장 요약된 거 정도는 읽고 숙지 해와야 되거든요. 일 안 해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도대체 일을 뭐 안 거야, 하는 진짜. 건가? 답답해 죽겠네. 월급 받지 말아요 그러면. 네. 나 계속 한다는 거야 민생 토론을 그게. 네. 주기적으로 여섯 하겠다고 번에, 여섯 했잖아요. 번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냥 선거 그것도 운동하고 다니는 것 완전 같은데. 총선기인데. 예. 홍보인데 더 웃기는 건 그게 사실은요 공개가 돼야 돼요. 예전에 대통령도 대체적으로 국민과의 대화할 때 공개했어요. 네. 생방송으로 하고 네. 그리고 그 패널들 모집하는 것도 공개적으로 했어요. 뭐 신청을 받아가지고 뭐 무작위로 추출을 한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모집이 됐는지도 몰라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일반 실방도 농객이라는 아니고. 사람들 뭐 없어요. 그게. 실방도 아니고 그냥. 실방도 아니고 폐쇄적으로 해. 언론에 공개도 안 되고요. 기자 한 명이 풀로 들어가서 그걸 취재해서 보도를 하더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정제된 내용만 나올 수밖에 국민의힘 없어요. 당원들이나 중앙의원 이렇게 좀 그 아주 그 상위급 당원들 중에서 모집할 가능성이 높죠.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한번 네네네. 있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소통 안 한다고 얘기하니까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예. 지금 신년 기자회견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아니 진짜 일안 해요, 너무한 것 이거는. 같아. 저거는 언론협회나 기자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야죠. 보이콧을 해야 될 그렇지. 사안인데 맞아. 그거 안 하나? 그러니까. 왜 안 합니까? 모르지. 언론사들이 요즘 보면요. 내가 볼 때는 언론사들이 제대로 예를 들면 저항이라든지 뭐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너무 못하고 안 해요. 그게 너무 황당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실 언론사들이 어느 언론사든 다른 언론사라도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러면 같이 동조해서 막고 그러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랬는데 무기력해졌나 봐. 근데 지금 막 네. 이 속보가 하나 떴는데 네. 저희가 지금 민생 토론회 이야기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 그런데 하루 전날 그 참석하기로 한 의원들한테 너네 내일 오지 마라. 왜? 왜요? 갑자기 불참 통보를 했대. 그래서 의원들이 이거 뭐야 하루 전날.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이 지금은 예민한 시기고 이 공천에 또 좀 잡음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여당 의원들한테요? 그래서 못 오게 했다고 하는데 야 이거는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모르겠네. 여당 의원들 사실은 부르는 것도 이상했죠. 부르는 것 자체를 이상했었고. 처음부터 부른 그거 좀 이상. 아 여야 다 있다고 합니다. 야당까지 불렀어요? 아 여야 다 있다고 하네요. 그것도 야당이 그 오는 양양자. 양양자. 야당에 야당에 누가 그런 분들. 양양자. 야당인가? 갑자기 통보해 너네 오지 마라 내일. 그러니까 민생 토론이지만 토론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일방적인 메시지예요. 네, 전달하고 싶었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야, 그 저 소통한다고 그 수없이 많은 혈세 들여가지고 청와대 이전했는데 이렇게 소통 안 하고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소통한다고 해서 도어 스태핑 시작했다가 질문 아니었는데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퇴근 시간 들킬까봐 그만두고 이런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알겠습니다. 짧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치권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요즘 모든 정치권 뉴스는 신당 창당과 관련한 뉴스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가장 불쾌하게 지켜보는 분이 바로 우리 또 이현주 의원입니다. 아 이거 뭐예요? 왜 아니, 불쾌하게라고? 왜냐하면 이게 불쾌할만 하지. 왜냐하면 전제를 깔고. 이 많은 신당을 네. 제3지대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분은 아닙니까? 각자 다 기득권을 잃으니까 나와서 자기 살 길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데 이거를 마치 제3지대라고 표현하니까 너무너무 기분 나쁘다. 맞잖아요. 불편한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3의 길하고 제3지대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3지대라는 그 제3의 공간에 막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마치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계속해요. 네. 저는 이게 이제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언론이 자꾸 그 길로 몰아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유권자한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이게 저는 자칫 지금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대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선 앞두고 지금 잘못된 국정 방향을 바로 트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정권 심판 내지는 정권 견제 네. 내지는 이 정권의 문제를 갖다가 이 세게 비판하고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총선 후보자들을 선출하는 것 뭐 이런 네. 거 아니에요? 뭐 그죠? 그럴 수 그걸 있죠. 한마디로 정권 심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그걸 반윤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하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당선된 다음에 그야말로 정말 양당의 중간쯤으로만 계속 가면 그것은 지금 현재 민의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왜곡되는 있다.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당들도 명확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되고요. 우리 유권자들도 명확하게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네. 내가 이번 선거에서 총선에서 정권을 심판하겠다. 내가 민주당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과연 각각의 이 당들이 정권을 심판할 사람들인지를 분명히 알고 네. 찍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해질 네. 수 있지. 지금 신당과 관련해서 이 크게 한 6개 덩어리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다 다룰 수는 없고 네. 각각 이렇게 주목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롭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 최진봉 교수는 함구령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뭡니까?
김종민, 조응천, 네, 이원욱 네, 네. 이런 분들 죽어도 탈당 안 한다고. 그때 이분이 그랬었지. 발언 양이 많지가 않아요. 네. 발언한 게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완벽하게 틀렸기 때문에 함구령 떨어졌습니다. 네. 자, 주목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어제 이 용해인 의원하고 한창민 3인당 사무총장 그리고 연예민주당 김상균 대표가 반윤 비례연합정당. 인데 네, 반윤 이거 비례연합정당. 이제 사실 창당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에 제안을 하게 됐는데 네. 이건 원래부터 이분들이 촛불 집회에서 윤석열 퇴진 운동을 주도했던 정치 세력끼리 연합이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도 이제 이 선거제도가 연동형제니까 연동형제가 유지가 되면은 윤석열 퇴진을 앞세우는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이게 꽤 오랫동안 논의해 왔는데 한 중간에 이게 병립형으로 회귀하니만이 막 복잡한 논의에 네. 빠지면서 늦춰졌다가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다 이제 알려졌어요. 뭘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막 그 혼란을 겪다가 근데 실제로 병립형을 대놓고 얘기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우상호 의원하고 홍익표 의원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발언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병립형 해가지고 자기 뭐 측근들 뭐 배지 몇 개 더 다는 게 그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이 총선에서 스펙트럼 넓혀가지고 큰 승리를 해야지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상하다. 병립형이 이재명 대표의 이해관계가 안 맞는데 왜 자꾸 저런 말 나오지? 그래서 실제로 발언 안 하고 있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거기서 통보가 왔다는 거거든요. 정의당하고 지금 이 뭐 기본소득당 이쪽에다가.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아니 그러니까 통보라는 게 연동형으로 간다는 연동하겠다. 통보예요? 네, 연동하겠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직 뭐 나온 보도는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보도 안 나왔는데 이 정의당하고 최소한 제가 이 3인당 열린민주당 뭐 이쪽에 통보가 온 거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아 그래요? 이거 통보해놓고 뭐 그런 적 없다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아. 지난번도 뭐 했었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창당 준비를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창당 선언을 하고 민주당에 제안을 하고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원래 병립형을 주장했던 뭐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반반씩 하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반반도 필요 없다. 100% 연동형제다. 그래서 연동형제가 되면서 이른바 좀 개혁신당 윤석열 퇴진신당의 물꼬가 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보도가 안 나와서 제가 또 뭐 좀 보도는 진행하는 게 좀 보도는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이 언론에서는 민주당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급작스러운 변화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뉘앙스는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예. 병원에서 결단 내려서 통보해줬다 각 당. 아. 왜냐하면 당들도 선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 민주당 때문에 선거 준비 할 수가 없잖아요. 연지 결정하냐.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결정을 내려줘가지고 연동형으로 거의 확정됐다고 지금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간다는 전제로 용해인의 비례연합정당 이런 것들이 지금 출범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이게 결정이 났으니까 창당 선언하고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것들이 해결됐으니까. 네, 그럼 그리고 여기에는 민주당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최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풀어야 할 쟁점인데 네. 일단 민주당에게 참여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당에서. 왜냐하면 안 그러면 또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들어 버리면 또 그럼 지난번하고 이제- 똑같으니까. 예. 근데 그럼 민주당이 참여를 했을 때 민주당 지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쉽지 않겠는데. 지분이 너무 많아 버리면 위성정당은 똑같은 거고 네. 적당히 적어야지 또 아예 없어 버리면 또 위성정당 만들 거고. 네. 그래서 요거를 야, 이거 어렵겠다. 유시민 씨가 이제 자매정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위성정당이 아닌 자매정당 정도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참여는 하되 적당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야, 이거 그러니까 어렵겠는데. 이제 이게 보면 아까 제가 잠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잘못한 민의가 왜곡된다고요. 그러니까 반윤 연합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반윤 연합이 지금은 뭐냐 하면 어쨌든 보수 정당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 혹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윤이라기보다는 반명에 가까운 세력.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이런 민심이 있기야 하겠지만 과연 양당을 뺀 나머지가 다 그런 세력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근데 의원님 이렇게 막 대놓고 반윤을 기치로 든 게 제가 볼 때는 용해인의 비례연합정당 정도거든요. 여기에 그러면은 방향성이 잘 맞네요. 들어갑니까? 갑자기. 아니 어딘가는 뭔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유 그거는 왜냐면 제가 1월달 안에 다 한다고. 그동안에 그랬잖아요. 말씀하신 거랑은 제일 부합하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뭐 저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보십니까? 이게 필요했다. 이게 근데 필요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거를 어쨌든 리더십을 가지고 민주당이 협력을 하고 연대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 반윤에 대한 연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반반씩 하자 연동형 병립형을 그런데 저 국힘당은 무슨 소리냐 우린 나이 제껴버린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현행 제도로 볼 때는 100% 연동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사실 풀리긴 풀렸는데 지난 총선 때도 정의당하고 뭐 열린민주당 등등 뭐 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막판에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이 들어와가지고 네. 판 낚여졌듯이 지금도 역시 그런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비례를 받으려고 줄 쫙 서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있나요? 반윤이고 뭐고 그냥 그 이 정치 네트워크에 껴있는 사람들, 뭐 인맥으로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컨트롤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 한번 밀어 넣었다가는 지난번 더불어시민당하고 똑같은 사태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이거는 진짜 정치력이 필요한 아니 정말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이거 결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까지 자신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기도 한 거죠. 네. 자, 뭐 존재감으로 보면 그래도 뭐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존재감이 제일 있어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언론이 제일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어디요?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이것이 과연 합칠 것이냐 여기에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 연대 어렵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공략하는 시장이 다르잖아요. 공략하는 시장이. 어쨌든 이준석 신당은 영남권 공략을 얘기하고 있고 이낙연 신당은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호남권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둘이 합쳐서 뭘 어디로 공략할지가 타겟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시너지가 나올 게 하나 없어요. 아 없어요? 도저히.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미지들도 안 맞고 이쪽은 어쨌든 좀 이 느긋한 그냥 양반집 그 할아버지들 같은 느낌이고 이쪽은 이제 그 그냥 빨빨한 그 약간 좀 그 동네 그 잡배들 아이 왜 이미지가 안 맞기 때문에 아니 빨빨한 진짜 싫어해. 아니 빨빨한까지는 좋았는데 아 이거 진짜 싫어해 이준석은. 사실 제가 앙팡 트러블이라는 말을 쓰려고 그랬는데 앙팡 트러블 너무 높게 평가해 주니까 앙팡 트러블 너무 높게 평가해 주는 거 약간 그 중간 잡배들하고 앙팡 트러블 중간에 있는 애들이고 저기는 그냥 들어놓는 그 한량들이니까 하나도 안 맞잖아요 이게 이미지가. 아니 기본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호남 지지도는 거의 없어요 지금. 아니 그거는 확인된 바 있어요? 있어요. 여러 그렇겠죠.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생각보다 그 완전히 없진 않아요. 완전히 없진 않아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완전히 조금은 있어요. 없잖아요. 조금은. 거의 바닥이야.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자꾸 이준석 전 대표한테 러브콜을 던지는 그런 거예요. 모양새예요. 그 이준석 전 대표는 뒤로 한 발 빼잖아요. 그런 모양새야. 그러니까 누가 몸이 달아 있느냐는 그만큼 누가 절박하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이름값이 큰데 실제로는 성과가 없으니까 본인 입장에서 이준석이랑 손 잡고 본인의 활동 반경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번 물어볼게. 뭐요? 자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와 김종인, 조홍천 등의 미래 대연합. 저는 이 두 팀은 바로 만날 줄 알았거든요. 이 두 팀도 안 만나. 왜냐면 왜냐면 이 세 사람은요. 그래도 나오면서 명분을 가지려면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당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자기들이 나왔으니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이낙연을 앉혀봐. 그러면 이낙연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거밖에 안 돼요. 자기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낙연 대권 후보 하려고 온 거냐 그러면 이재명에 반대해서 나온 이유가 결국은 이낙연을 대선 후보 만들고 이낙연 중심으로 당 만들러 나온 거냐. 이런 비판을 직면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지금 총선판에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니, 그나저나 이분들 탈당 안 한다며요. 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 둘 간극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 다들 지금 웬만한 국민들은 한 팀인 줄 알고 있을걸요? 맞아요. 네, 대부분 한 팀인 줄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이거를 이제 박지원 원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종민, 조홍천 등은 수도권으로 기반을 하고 있는 정치인이고 이낙연은 이제 호남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낙연이 수도권 와봐요. 우리한테 손해야. 수도권 얼씬도 하지 말고 호남 좀 빨리 다져. 그런데 이낙연은 자꾸 수도권 오고 싶어 하니까 이 간극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애초에 금태섭 정당, 양양자 정당
계속해서 이게 정당들을 저는 누군가는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보거든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누군가가 배후에 저는 그 있어요? 누군가는 뭐 김한길로 보고 있는데. 이 모든 거를 관장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당을 만들어서 아까 우리가 뭐 잠깐 사전 논의할 때도 이준석 변수만 빼면은 이낙연 변수는 원래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면은 이낙연 당하고 조홍천 당이 따로 있어도 상관없는 게 나중에 결합하면 되거든요. 이 김한길과 중심해가지고. 그러니까 따로 가도 상관없는 거죠. 그랬으면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 선거 막판에 다 연합한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럴 거라고 봐요. 예. 아니 그러면 김한길 만물설이 동의가 아니 된다는 그게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김한길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는데 네. 결국은 이분들이 각자 도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모자라잖아요. 조금씩 독립이 이렇게 안 되는 뭔가 사람들이. 이 지지율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합하는 쪽으로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역구 목표가 다 달라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 분 있잖아요. 미래연합인가? 이분들은 미래대연합. 네, 이분들은 각자 자신들의 어떤 또 목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낙연 대표는 분명하게 보면 이번에 출마를 안 한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대선이라든가 이 제3지대의 어떤 자신의 어떤 당권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네. 이준석 대표는 자신만의 어떤 그 당의 세력화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세력은 이낙연 세력과 이준석 세력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공통된 게 전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유일하게 공통된 거는 제가 볼 때 양양자 금태섭 이 두 신당은 뭐 예를 들면 이낙연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큰 이 세 덩어리는 공통점이 좀 되게 드물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면 그래도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2030이나 이런 쪽에 그래도 베이스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성세대의 정당하고 연대를 한다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할 바에야 기존에 있는 정당에서 참고 타협하는 게 더 맞는 거죠. 더 큰 데서. 네. 나올 그렇잖아요. 필요가 없었죠. 네, 애초에. 그럼 미래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낙연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모시고 뭔가 할 것 같았으면 그보다 더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대표 밑에서 참는 게 더 맞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네, 네. 그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이 세 무리가. 그런데 이 세 덩어리가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나중에 각자 도생이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네. 다 연합할 결국은 가능성이 모일 있다. 것이다. 근데 이게 한 당으로 가진 않고 아마 연대하는 식으로 간다든가 뭐 어떤 연합체를 형성한다 이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낙연 대표는 분명하게 선언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이낙연 대표가 호남 출신이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혹은 이 세력들하고 가까운 거 아니냐. 혹은 이분들하고 뭔가 향후에 아까 김한길 얘기도 있었지만 할 거 아니냐라는 의심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그러면 이 지금 정권 심판의 이 대열에서 정권 심판의 편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야당 심판의 편에 있는 것이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네. 갈림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게 지금 자꾸만 분명하지 않아요. 검증을 하려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네. 들이받았더라고요. 뭐라고? 오늘- 그건 오늘이요? 잘 뭐라고요? 예. 한 이낙연 정신 나간 윤 정부 정신 나간까지. 떳떳하지 못한 야 뭐야? 갑자기 왜 양비로인잖아 그거는. 아, 이건 안 돼? 안 되지. 이건 아니 아니야? 예를 들면 이건 양비로인한 말은 이건 뭐냐면요 진심이 없는 거예요. 아, 이제 그래? 둘 다 공격을 하면 양쪽에서도 공격을 안 받아. 아, 그렇잖아요. 그래?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공격해야 그게 선명성이 드러나는 거지. 야당도 공격하고 윤 정부도 공격하고 뭐하는 아니 행동이에요? 야당을 공격할 수는 있는데 야당을 공격할 땐 야당이 뭔가 잘못을 할 때 그거를 공격하면 될 일이지 윤석열 정권을 막 비판하다가 이게 야당 비판 안 하면 너무 이쪽이 반윤인 것 같으니까 이상하게 끼워넣기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건 솔직히 말하면 정의로운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저 정도면은 그냥 윤석열 정권 쪽이라고 봐도 되는 수준에 그렇게 보면 돼, 이 정도면. 아니, 그래요? 왜냐면 야당 인사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야당 인사가 저렇게 말했다면은 윤석열 쪽이라고 아니, 봐도 그러니까 돼요. 아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도 아닌데 그렇지. 그 지금 민주당 안에 있을 때야 민주당 안에 뭐 지도부나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지만 밖에서 민주당이 지금 뭔가를 자기한테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왜 민주당을 네. 비판하나요? 아니 근데 지금 이 뭐 헤드라인이 좀 세서 그렇지 들어가서 보니까 별 얘기 없어. 그렇긴 하네. 아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대선 후보 나와서 결국 이제 경선에서 떨어지고 이재명 대표 적극적으로 안 지지했다는 데 문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 본인의 비서실장 했던 사람과 본인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단체로 윤석열 후보 지지하러 갔어요. 네. 아니 본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싫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로 갔어요. 네. 그럼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지. 지금까지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매우 싫어하는 무당파 내지는 중도층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반응을 보면 그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민주당을 뭐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윤석열 정권이 만약에 총선 이후에 이 상황이 더 심해지면 못 참겠다. 못 견딘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동을 걸어야 되는데 차마 이게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이 민주당까지 건너가기가 지지를 하기가 좀 뭐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제3세력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딱 찍었는데 근데 총선이 딱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그냥 하는 것 족족 윤석열 정권을 갖다가 지지해주고 같이 연대해주면 그러면 이 지지하는 사람들 표 찍은 사람들 완전히 배신당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네, 네. 이분들이 배신당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매불쇼에서는 전혀 뉴스 가치가 없다고 해서 안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변희재 대표가 이거 좀 무게감 있게 다루고 싶다고 한 이슈가 있어요. 바로 노룩 패스의 주인공 김무성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이 있었습니다. 오. 부산 영도 출마 선언을 했는데 경선 안 붙여주면 무소속 출마하겠다라고까지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이제 황보승희 의원 지역구예요. 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뉴스예요? 지금 영남권 재선 3선 물갈이 한다는 게 이미 파닥에 다 알려진 상태인데 네, 이분이 지금 6선인가요? 네, 6선급 의원이 들어가면은 김무성을 공천을 주는 순간에 영남권 물갈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6선을 공천 주면서 재선 어떻게 날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천 아웃이라는 거를 100% 알고 들어간 거거든. 그렇지. 아,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상. 무소속으로. 오. 근데 김무성은 사실은 조선일보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서 네. 어찌 보면 조선일보의 그 정치행동 대장이라고도 불러도 되는데 여전히 조중동과 지금 이 한동훈 윤석열과의 갈등이 남아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 김건희 문제라든지 네네네. 영남권 검찰 공천이라든지 그러니까 조중동은 상대적으로 너무 검찰이 세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언론사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 견제용으로 김무성이가 들어갔다 보면 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김무성이 딱 여기 있는 한 영남권 물갈이에서 굉장한 이제 이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뭐 삼선들 날렸다. 그 삼선들이 원래는 박근혜 쪽으로 가냐 그랬는데 박근혜 꽉 잡아놨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쪽에서는. 아 윤석열 이쪽 쪽에서는 그렇게 공들인 거 아닙니까 박근혜에 대해서? 근데 또 박근혜 또 다른 생각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김무성이 딱 버티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 탈당 무소속 네트워크를 통해서 엎을 수 있는 정도의 자금력, 조직력 그리고 언론 동원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영남권 보수에서 너무 못한다는 얘기 분명히 있어요. 이 윤석열 한동훈이 어쩔 수 없이 뭐 우리 보수니까 지지해주지만은 너무 못한다 정치를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런 말들은 정말 많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김무성이 그걸 딱 치고 나왔잖아요. 내가 이번에 출마한 이후 후배들이 정치를 너무 못한다. 네. 이 영남권 보수 노인층의 이 정서가 있거든요. 그걸 들고 왔기 때문에 영남권 그 상하류 전쟁에서 김무성이 하류 세력의 이 사령관으로 들어온 거 아닌가 이거. 아니 그러면 지금 저는 이 뉴스 보고 노욕에 따른 돌출 행보 정도로 저는 봤는데 이 뒷배에 보수 언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중동 정도가
충분히 지원해준다는 전제로 들어왔겠죠. 어. 이거는 조중동이 사설해가지고 야이 노추 그래가지고 치면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지금. 아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수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아 그래요? 아 차라리 김무성이 낫겠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탄핵을 반대했던 보수조차도 너무 애들이 아마추어 갖고 이상하게 정치를 한다. 이 네. 부분은 동의가 된단 말이에요. 네. 검사 애들이 김무성을 좀 무게 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흐름을 보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김무성을 통해서 원하는 모습은 너무 막 이렇게 검찰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막 그냥 꽂지 말라 뭐 이런 영남권 거예요? 막칼 쳐가지고 막 엉망돼가지고 자폭 안 하게끔 적당히 한 6-7명만 갈아치고 검사 그 정도로 넣고 적당히 좀 가자. 아 그러니까 결국 네. 영남이 이번에 선거 잘 치러야 된다. 영남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검찰의 너무 과도한 진입을 막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김건희 문제 좀 정리 좀 하고 어. 이 향후 대권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하려고 지금까지 왔다. 조중동이 사설로 썼던 것들을 관철이 안 됐잖아 한동훈이 들어오면서. 네. 그걸 관철하려고 들어온 거죠 김무성. 아 그렇게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는 한 1년 전인가 작년에 그 평통 수석 부의장 하려고 됐지. 했다가 그거 안 되지 됐잖아요. 않았나요? 그때 네. 윤석열하고 뭐 술 먹고 싸웠다 그래가지고 뭐 안 됐다는 소리 아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참아. 이건 다 지금 다 떨리고 있어요. 이건. 다 떨고 있어요? 다 떠들어 웬만한 사람들. 어쨌든 그때 충돌했다는 얘기가 나온 다음부터 약간 독자 행동을 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수석 부의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싶어 했는데 근데 그때 윤 대통령이 이걸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받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도 보수 안에서 기반이 없는데 이런 이제 예를 들면 탄핵을 주도한 인물 특히나 이제 이 유승민 의원하고도 또 약간 결이 다르게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은 약간은 좀 이렇게 그 자기 그 소신이 너무 좀 약간 그 결벽증적인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권력투쟁적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신하거든요. 이 보수 내부에서는. 그래서 그때 그 보수의 특히 TK를 중심으로 한 보수층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면서 결국에는 다 내정됐다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 되고 나서 본인이 얼마나 쓴 쓴물을 삼켰겠어요. 네.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윤 대통령이 거의 쓰러져가는 이제 상황에서 총선을 맞이하고 총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선 끝나고 나면 어쨌든 간에 여소야대가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 이러면 이건 그냥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 이분은 야 그러면 대선 때 내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근데 대선 때 대선 국면에서 역할을 하려면 그 국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자신이 킹메이커를 하든지. 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노익장 그 분들이 저 최경환 씨가 박근혜 도움도 없이 경산에서 지금 거의 무소속으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거든요. 아 지금 여론조사 또 여론사 돌리면요. 돌았을 때 압도적으로 1등하고 있어요. 최경환이요? 최경환이. 그리고 와. 박지원 씨 지금 해남 진도에서 압도적으로 1등하고 그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김무성 아마 조사 하나마나 그 영도의 조직까지 합치면요 압도적으로 1등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들 특히 좀 이제 좀 중간층 보수 국민들이 차라리 옛날 사람이 낫다 이런 좀 게 있어요.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래요? 아니 왜냐면 연판장 돌리고 와. 야당도 잘 못 싸고 이러다 보니까. 연판장 돌리고 막 난리친 게 전부 다 초선들이에요. 맞아요. 네. 아니 그 지금 보수가 뒷배에 있다고 하니까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김무성이 2020년에 정계 은퇴 선언했거든요. 그러면 보수 언론에서 이거 은퇴 본보 비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할걸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합니까? 네,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네. 뭐 은퇴 비판적인 선언했거든. 기사를 본 적이 네, 없어요. 안 그래?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수에서는 약간 기대가 있는 상황이라니까 정서적으로. 아 그래? 보통 이런 거는 최소한 그냥 기본값으로 비판 들어가는 거야. 은퇴 본보고. 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 대통령들이 나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아니면 그렇다고 뭐 지난 대선 때 같이 맞섰던 그 경쟁자들이 나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면 뭐 황교안 대표나 이런 사람이 다시 나오기는 너무 많이 이게 망가졌잖아요. 예. 그러면 누가 있지 했을 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기존에
이 국민의힘의 그 옛날 세력들 있잖아요. 기반. 네. 이걸 어쨌든 어느 정도는 아. 리드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 이렇게 이런-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면은 웃기는 거예요, 이게. 전화 한 통 해야겠네 이재호 형님한테. 아, 형님도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판이 보면 거의 아사리판이죠, 아사리판. 와 엉망이네. 엉망이죠, 엉망. 이 뭡니까 이게 한쪽은 검찰 세력에다가 검찰 공화국, 한쪽은 정말 구태 중에 구태. 아 노인들. 그러면 이게 뭐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하고 이렇게 나와서 한다는데 에휴.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신선한 새로운 정치가 아니라 그분들이 더 오래되신 분이야.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이낙연 씨만 하면 그분들 되면 아이돌이라고 할 거야 아마. 그 세력에서 아이돌입니다. 근데 이게 이낙연 씨. 윤석열 대통령이 이낙연이 아니더니. 당선되니까 대통령 자리가 다 만만해 보이나 봐요.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 아. 이렇게 한 2년 망쳐도 살아남으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